대학교 1학년 여대생, 80대 재벌 회장과 결혼. 그 뒤에 숨겨진 진실이 밝혀지자 대한민국 전체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10월의 어느 아침 1학년 학생들이 생애 첫 중간고사를 준비하며 분주하던 그때 명문 한국대학교의 학생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에 충격적인 소식 하나가 올라왔습니다. 국어 국문학과 1학년 이서연, 80대 노인과 결혼식을 올린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갓 20살, 희고 고운 외모의 성적까지 우수해 입학식 날 개강 여신으로 뽑혔던 그녀가 이제와 할아버지 뻘 되는 남자와 결혼한다니. 1시간도 채 되지 않아 청첩장과 웨딩 사진, 심지어 선명한 붉은 인감도장이 찍힌 혼인신고서 사진까지 퍼져나갔습니다. 네티즌들을 더욱 경악시킨 것은 신랑이 바로 박태준 회장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90년대 재계의 거물이었던 그는 은퇴 후 경기도 가평의 고풍스러운 대저택에서 은둔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진 속 서연의 얼굴에는 어색함이 없었습니다. 재벌가의 시집가는 신부의 수줍은 미소도 아니었습니다. 마치 세상의 오해에 익숙하다는 듯 담담하면서도 어딘가 지친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곧 수많은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예쁘게 생겨서 결국 돈 보고 가는구나. 인생 역전하려고 할아버지한테 시집가다니. 부끄러운 줄도 모르네. 저 영감님 몇 달 살겠어? 유산 생각하면 남는 장사지. 딸자식 힘들게 공부시켜놨더니 애비뻘 남자한테 시집 보내네. 오직 서연만이 침묵했습니다. 해명도 반박도 없었습니다. 언론사에 전화해도 그녀는 담담하게 말할 뿐이었습니다. 저는 잘못한 게 없으니 해명할 필요도 없어요. 하지만 결혼식 5일 후 남편 박 회장이 30년 전 경제 사건과 관련하여 검찰에 갑자기 소환되었습니다. 언론은 불에 기름을 부은 듯 들끓었습니다. 이 결혼은 위장된 자금 세탁 계획이었을까? 20살 여대생은 노회한 재벌의 법적 방패막이에 불과했을까? 이때부터 이 이야기는 단순한 나이 차이 나는 결혼 스캔들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믿음, 명예, 진실이라는 이름의 거대한 태풍이 되었습니다. 한 여대생의 예라는 대답 뒤에는 30년 가까이 숨겨져 있던 진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빛 속으로 드러났을 때 대한민국 사회 전체는 침묵하며 한 가지 사실을 인정해야만 했습니다. 때로는 가장 잘못된 것처럼 보이는 일이 한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올바른 일일 수 있다는 것을. 8월, 서울에는 예측할 수 없는 초가을 장맛비가 내렸습니다. 축축하고 조용하며 때로는 이해하기 힘든 비는 활기차면서도 냉정한 이 도시의 사람들을 닮았습니다. 분주한 인파 속에서 한국대학교 국문과 1학년 이서연은 평범해 보이는 삶을 살았습니다. 꼬박꼬박 수업을 듣고 학생 식당에서 밥을 먹고 신촌의 작은 골목길에 있는 자취방에서 살았습니다. 강원도가 고향인 서연은 중학생 때 아버지를 여의고 재봉사로 일하던 어머니마저 심장병이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서연은 우수한 성적으로 대학에 합격했습니다. 모두가 그녀가 가난한 집안의 자랑이자 첫 희망이라고 믿었습니다. 입학 후 서연은 조용히 지냈습니다. 누구와도 깊이 어울리지 않았고 동아리 활동도 사진을 찍거나 SNS에 올리는 것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친구들이 그녀를 차갑고 도도하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서연은 자신을 지키기 위한 평온한 껍질을 두르고 있었을 뿐입니다. 한 번은 과모임에서 과대표가 물었습니다. 서연아, 넌 동아리 활동 안 해? 너처럼 글 잘 쓰는 애는 문학 동아리가 딱인데. 서연은 그저였게 웃으며 답했습니다. 전 아르바이트 때문에 바빠서요. 제게 글쓰기는 알려지기 위한 게 아니라 제 자신을 잊지 않기 위한 거예요. 그 대답에 모두가 조용해졌습니다. 이 소녀에게는 뭔가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5시에 일어나 도시락을 싸고 수업이 끝나면 버스를 타고 용산역 근처 빵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밤에 자취방에 돌아오면 고향에 계신 어머니와 통화하고 책을 읽다 잠들었습니다. 서울 한복판에서의 외로운 생활의 서연은 단 한 번도 불평한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여느 때와 다름없던 어느 날 저녁,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나오자 쏟아지는 비 속에서 서연은 평생 상상조차 해본 적 없는 결정의 순간과 마주했습니다. 낯선 번호로 온 문자 메시지였습니다.
자네 어머니의 20살 시절과 꼭 닮았군. 만약 동의해준다면 자네 어머니를 살리고 그녀가 놓쳐버린 것을 되찾을 기회를 주게. 그 전화번호는 박태준 회장의 것이었습니다. 훗날 온 국민이 그녀의 남편으로 알게 될 남자였습니다. 그날 밤 서연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자취방 처마 밑에 앉아 있는데 문틈으로 바람이 스며들고 가로등 불빛이 손에 들린 일담한 책 위로 반사되었습니다. 머릿속에는 질문 하나가 계속 맴돌았습니다. 만약 내가 동의한다면 이건 내 젊음을 파는 걸까? 아니면 그저 딸로서 엄마를 위해 해야 할 일을 하는 걸까? 울지도 웃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그녀의 눈빛은 바깥의 어둠보다 더 깊게 가라앉았습니다. 자신의 인생이 이제부터는 되돌릴 수 없는 길로 접어들 것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서연은 비가 내려온 마을 들판이 하얗게 변한 어느 날 오후 고향 집으로 향했습니다. 빗속을 걸어 집으로 들어서는 그녀의 손에는 여전히 소박하고 축축한 가방이 들려 있었습니다. 어머니 최은숙 씨는 희미한 등불 아래에서 손님의 옷을 깁고 있었습니다. 딸을 본 어머니의 헬쑥한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어쩐 일이니? 갑자기. 주중이었기에 서연은 말없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잠시 후 그녀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드릴 말씀이 있어서 왔어요. 무슨 일인데 그렇게 심각해? 서연은 깊은 숨을 들이쉬고 옷자락을 매만지며 말했습니다. 저 결혼하려고요. 최 여사의 손에 있던 바늘이 툭 떨어졌습니다. 그녀의 눈이 커지고 입술이 떨렸습니다. 내가 잘못 들었지? 이제 겨우 1학년, 20살도 안 됐는데 누구랑? 어디 사는 사람인데? 서연은 고개를 숙인 채 목소리가 메어 말했습니다. 조촐하게 식만 올릴 거예요. 시끄럽게 하진 않을 거고요. 그분 성함은 박태준, 80살이세요. 최 여사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집 전체가 정적에 휩싸인 듯 시계 초침 소리와 처마 끝에서 떨어지는 빗소리만 들렸습니다. 최 여사는 목소리를 떨며 되물었습니다. 서연은 대답 없이 고개만 살짝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최 여사는 바닥에 주저앉아 가슴을 부여잡고 누군가 심장을 찢는 듯 절규했습니다. 안 돼. 절대 안 돼. 서연아, 너 미쳤니? 네가 지금 무슨 짓을 하는지 알아? 네 아버지 뻘되는 늙은이랑 결혼을 해? 서연은 그저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더 이상 내면의 갈등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엄마가 충격받으실 거 알아요. 하지만 엄마에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도 알아요. 심장 수술, 더는 미룰 수 없잖아요. 최 여사는 흐느꼈습니다. 내가 얼마를 살든 상관없어. 하지만 내 인생 전부를 그런 결혼과 맞바꾸지는 마. 맞바꾸는 게 아니에요. 제 선택이에요. 엄마에게 빚을 졌고 그분은 엄마가 생각하는 그런 나쁜 분이 아니에요. 그 말에 최 여사는 더욱 두려워졌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몸으로 일어서며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서연이 다가가 부축하려 하자 그녀는 손을 뿌리쳤습니다. 박 회장님은 내가 평생 잊으려고 했던 사람이야. 나를 모든 걸 버리고 떠나게 만든 사람이라고. 네가 지금 어떤 일에 얽히고 있는지 넌 몰라. 서연은 침묵했습니다.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박 회장의 눈빛에서, 낡은 편지들 속에서, 그리고 과거를 통째로 묻어버린 듯한 그의 먼 시선 속에서 읽어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그 길을 갔고 돌아왔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끄덕임에 어머니는 밤을 꼬박 새웠습니다. 바깥의 비는 계속 내렸지만 최 여사의 마음속에서는 30년 전 기억의 폭풍우가 거세게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동이틀 무렵 서연은 일어나 서울로 돌아갈 짐을 쌌습니다. 어머니는 배웅하지 않았지만 서연이 막문을 열었을 때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네가 정했다면 막지는 않겠다. 하지만 이것만은 기억해라. 사람들은 네 순진함을 용서할 수는 있어도 세상은 네가 충분히 강하지 않다면 유별난 사람을 용서하지 않아. 서연은 어머니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네, 강해질게요. 전 아무도 감히 선택하지 못할 길을 가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녀는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향해 걸어나갔습니다. 서연이 결혼식을 올리던 날, 동네 사람들은 아무도 자기 눈을 믿지 못했습니다. 긴 머리에 맑은 얼굴, 슬픈 눈을 한 20살 소녀는
웨딩드레스도 베일도 아닌 단아한 흰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식장도 결혼 행진곡도 친구나 친척도 없었습니다. 마당에 놓인 작은 상 위에는 술잔 2개, 간소한 상차림, 그리고 하루 전 미리 서명해둔 혼인신고서 옆에 놓인 가족관계 증명서가 전부였습니다. 박태준 회장은 맞은편 나무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흰 셔츠에 회색 정장 바지를 입고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노쇠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젊은 시절의 품위가 여전히 남아 있었고 특히 그 눈빛은 여전했습니다. 그 눈은 마치 자신이 평생을 놓쳐버렸던 과거의 한 여인을 보는 듯 서연을 향해 있었습니다. 아무도 웃지 않았고 아무도 축하하지 않았습니다. 증인이 되어달라고 초대한 구청 직원이 종이를 들고 건조하게 읽어 내려갈 뿐이었습니다. 금일, 저희는 대한민국 국민 박태준, 80세, 거주지 경기도 가평군과 대한민국 국민 이서연, 19세, 대학생 간의 합법적인 혼인을 증명합니다. 서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떨리지는 않았지만 그녀의 시선은 모든 이의 눈길을 피했습니다. 주변의 모든 시선이 동정 혹은 경멸이라는 글자를 담고 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어머니 최 여사는 결혼식에 오지 않았습니다. 방문을 걸어 잠그고 베개에 얼굴을 묻은 채 눈물이 마를 때까지 울었습니다. 자신의 어린 딸이 아무도 용기 내어 걷지 못할 길을 선택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한 친척이 서연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왜 저 어르신과 결혼하는 거니? 네가 뭘 포기하는 건지 알고는 있는 거야? 서연은 나지막이 답했습니다. 알아요. 하지만 돈 때문에 결혼하는 것도 억지로 하는 것도 아니에요. 세상이 틀렸다고 해도 저는 옳은 사람을 선택한 거예요. 그 친척은 더 이상 묻지 않고 입을 다물었습니다. 예식이 끝나자 박 회장은 일어나 서연의 손을 조용히 잡았습니다. 그것은 서연의 인생에서 가장 낯선 손길이었습니다.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은 세상의 모든 풍파를 겪은 한 손이 온전한 믿음을 담아 그녀에게 닿았습니다. 고맙네. 그가 작게 말했습니다. 와줘서, 떠나지 않아줘서. 서연은 그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마음이 평온했는지 아니면 헝클어진 실타래 같았는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날 밤 그들은 가평의 대저택으로 돌아왔습니다. 신혼여행도 첫날 밤도 없었습니다. 늙은 남자와 너무 젊은 여자, 두 사람이 넓고 텅 빈 방에서 마주 앉아 있을 뿐이었습니다. 서연은 침대 끝에 앉아 조용히 물었습니다. 제가 뭐라고 불러야 할까요? 박 회장은 그날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냥 회장님이라고 부르게. 이제부터 내게 필요한 건 아내가 아니라 남은 생을 함께할 믿을 수 있는 사람이니까.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고 조용히 자신을 위한 다른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문을 잠그는 소리는 없었지만 서연의 마음속에서는 과거의 모든 문이 닫혔습니다. 오늘부터 그녀는 더 이상 평범한 1학년 여대생이 아니었습니다. 그녀 스스로도 결말을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삶으로 들어선 것이었습니다. 박 회장의 저택은 가평 외곽의 작은 언덕 위에 있었습니다. 오래된 나무들과 담쟁이 덩굴로 뒤덮인 담장 사이에서 조용히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서연이 이사 온 날, 하늘은 마치 순탄치 않을 새 인생을 예고하듯 잔뜩 흐려 있었습니다. 넓은 3층짜리 저택은 낡았지만 잘 관리되어 있었습니다. 가사 도우미도, TV 소리도, 평범한 가정의 음식 냄새도 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마치 추모의 사원처럼 고요했습니다. 서연은 박 회장의 방 맞은편 2층에 있는 방을 배정받았습니다. 그녀는 감시받지도 질문받지도 않는 손님처럼 살았습니다. 매일 아침 박 회장은 발코니에서 책을 읽었고 서연은 간단한 아침을 준비해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대화는 거의 없었고 아무도 아내라는 단어를 입에 올리지 않았으며 부부인 척하지도 않았습니다. 먹고 싶은 거라도 있나? 배달이라도 시키게. 월요일 아침 그가 물었습니다. 전 아무거나 괜찮아요. 익숙해서요. 서연은 우유잔을 보며 나지막이 답했습니다. 아직도 문학을 좋아하나? 시집왔다고 꿈까지 다 버린 건 아니고? 가볍지만 의미심장한 질문이었습니다. 서연은 옅게 웃었습니다. 문학은 제가 결혼한 대상이 아니니
잃어버릴까 두렵지도 않아요. 박 회장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짧았지만 아주 오랜만에 웃는 듯 했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서연은 집을 정리하고 서재를 닦고 직접 요리를 했습니다. 가끔 저녁에 소파에서 책을 읽으면 박 회장은 맞은편 의자에 앉아 돋보기를 쓰고 만년필로 쓴 낡은 기록들을 다시 읽곤 했습니다. 그들은 평행선을 그리듯 서로 다치도 부딪히지도 간섭하지도 않으며 살았습니다. 어느 날 서재를 정리하던 서연은 비밀스러운 서랍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 안에는 흑백 사진첩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녀 어머니의 젊은 시절 사진이었습니다. 서연은 깜짝 놀랐습니다. 한 사진 속에서 어머니 최은숙 씨는 한복을 입고 망고나무 옆에 서서 별처럼 빛나는 눈으로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사진 뒤에는 이런 글귀가 적혀 있었습니다. 만약 언젠가 그녀가 돌아온다면 나는 아마 내 생각보다 더 늙어 있겠지. 그날 밤 서연은 박 회장을 보았지만 아무것도 묻거나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부터 그녀는 이 결혼이 단순히 어머니를 구하기 위한 것만이 아니라 박 회장이 과거에 바치는 말하지 못한 사과이기도 하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매일 아침 서연은 식탁 옆 작은 꽃병에 꽃 한 송이를 꽂았습니다. 누구도 시키지 않았지만 이 집에는 너무 오랫동안 온기가 부족했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박 회장을 사랑하지도 미워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평생 자신의 어머니를 사랑했던 한 사람에게 젊은이가 베풀 수 있는 친절로 이름 없는 빚을 갚고 있다고 느꼈을 뿐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함께 살았습니다. 잠자리를 같이 하지도 육체적 접촉도 없이 혈연보다 특별하고 사랑보다 이름 붙이기 어려운 감정으로 바깥 세상은 여전히 시끄러웠지만 그 집 안에서 두 낯선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조금씩 이해해가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믿기 시작했습니다. 꼭 육체적으로 가까워야만 부부인 것은 아니라고. 때로는 감사함과 이성적인 선택으로 맺어지는 관계도 있다고 말입니다. 조용한 결혼식 후 열흘 1학년 여대생 이서연과 80대 남편의 사진이 한 연예 폭로 전문 페이지에 충격적인 제목과 함께 올라왔습니다. 19세 여대생 고개 한번 끄덕여 인생 역전 U80 재벌과 결혼의 막판 뒤집기. 그때부터 SNS는 폭발했습니다. 1시간도 안 돼 2만 건 이상의 공유와 수만 개의 댓글이 폭풍처럼 쏟아졌습니다. 사람들은 웨딩 사진을 오려붙이고 서연의 얼굴에 돈다발 이미지를 합성했습니다. 인생 역전 축하한다. 여대생에서 사모님으로 하룻밤 자고 일어나니 수백억대 저택 상속녀. 언니들, 이 친구처럼 하면 대학 갈 필요 없어요. 사랑? 그게 중요해? 등기부등본에 누구 이름이 있느냐가 중요하지. 온갖 악의적인 글, 조롱하는 짤, 결혼식을 희화화한 틱톡 영상까지 모든 것이 서연을 향해 쏟아졌습니다. 그녀는 한마디 반박도 한 줄의 해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학교에서는 낯선 시선들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과 친구들은 등 뒤에서 수군거렸고 몇몇 교수님들은 그녀를 피했습니다. 예전 자취방 룸메이트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이제 우리 집에 오지 말아줘. 이웃들 보기 좀 그래. 서연은 그 문자를 몇 초간 누르고 있다가 삭제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제 시간에 등교했고 강의실 맨 뒷자리에 앉아 꼼꼼히 필기했습니다. 달라진 점이 있다면 이제 강의실에 들어설 때마다 수천 개의 눈이 지식이 아닌 그녀의 몸짓 하나, 옷차림 하나, 숨결 하나까지 샅샅이 훑어본다는 것이었습니다. 인터넷 언론은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이서연은 누구인가? 고향은 어디인가? 정말 돈 때문에 결혼했는가? 박 회장은 과거 재계에서 어떤 인물이었나? 한 매체는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내부 정보통에 따르면 이 결혼은 2년 후 상속을 약속한 비밀 계약 결혼이다. 젊은 여성은 사실상 거액에 팔린 고급 간병인에 불과하다. 아무도 사실 확인을 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믿었습니다. 사회에는 이상한 법칙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좋은 소식보다 나쁜 소식을 더 쉽게 믿는다는 것. 어느 날 오후 수업을 마치고 나오던 서연은 복도에서 한 무리의 학생들에게 가로막혔습니다. 한 여학생이 대놓고 물었습니다. 언니, 그 할아버지한테 한 달에 얼마 받아요? 서연은 침묵했습니다.
아니면 무슨 비법이라도 있어요? 우리도 좀 배우게. 조롱 섞인 킥킥거림이 터져 나왔습니다. 서연은 돌아보지 않고 똑바로 걸어 나갔습니다. 구두굽 소리가 단호하게 울렸습니다. 하지만 계단을 막 내려서자 전화가 울렸습니다. 박 회장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나직하고 힘이 없었습니다. 괜찮나? 서연은 잠시 목이 메었다가 답했습니다. 네, 괜찮아요. 그들이 자네를 자네가 아닌 사람으로 만들게 두지 말게. 침묵할수록 더 굳건해야 하네. 나는 자네를 믿어. 단 한마디였지만 그 순간 서연은 낯선 군중 속에서 손을 잡힌 듯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SNS에는 또 새로운 정보가 넘쳐났습니다. 한 익명의 계정이 박 회장이 90년대에 수백억 원대 불법 토지 양도 사건에 연루된 적이 있다고 폭로했습니다. 그리고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결혼은 재산 은닉을 위한 수법이었나? 서연은 휴대전화 화면을 보며 손을 꽉 쥐었습니다. 폭풍이 시작되었고 이번 폭풍은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집어삼킬 수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그날 오후 하늘은 이상하리만치 흐렸습니다. 서연이 저녁을 준비하고 있을 때 박 회장에게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경기도 경찰청의 수사관이었습니다. 서연은 그가 전화를 내려놓는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보고 얼어붙었습니다. 내일 참고인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하는군. 서연은 이유를 묻지 않았습니다. 90년대의 불투명한 토지 양도 사건에 대한 소문이 저절로 퍼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현재를 무너뜨리기 위해 과거를 다시 끌어낸 것이었습니다. 괜찮으세요? 서연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나이가 들었으니 이제 마주할 때도 됐지. 자네는. 그는 고개를 들어 서연을 보았습니다. 이제부터 정말 침착해야 하네. 사람들은 진실이 필요한 게 아니라 자신들이 믿고 싶은 것을 믿을 핑계가 필요할 뿐이야.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심장이 숨막힐 듯이 뛰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 회장은 이른 시간에 저택을 떠났습니다. 경찰의 연행도 수갑도 없었습니다. 그저 번호판 없는 검은 세단 한 대가 조용히 문 앞에서 그를 기다릴 뿐이었습니다. 그는 흰 셔츠 차림으로 서연의 배웅도 받지 않고 스스로 차에 올랐습니다. 오지 말게. 그럴 필요 없어. 그가 차문을 닫기 전에 말했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여전히 그 자리에 서서 차가 나무들 뒤로 사라지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짧았던 평온한 삶이 산산조각 났음을 알았습니다. 그날 오후 인터넷 언론들은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박태준 전 민흥건설 회장 1995년 가평택지 개발 사업 비리 관련 조사 착수. 여론은 다시 들끓었습니다. 이번에는 서연이 늙은 남자와 결혼했다는 비난이 아니었습니다. 더 잔인한 말들이 쏟아졌습니다. 돈 세탁을 위한 결혼, 1학년 여대생은 재산 은닉을 위한 위장막, 치밀하게 계획된 한판의 도박. 서연이 다니는 대학교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학과장실로 불려갔습니다. 교수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서연 학생의 일이 학과의 명예에 영향을 주고 있어요. 잠시 휴학하는 걸 고려해보는 게 어떨까? 서연은 그들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만 하고 두 배는 무거워진 어깨로 방을 나섰습니다. 그날 밤 저택은 그 어느 때보다 싸늘했습니다. 서연은 저녁을 먹지 않았습니다. 거실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앞에는 1학년 장학금 증서와 함께 박 회장이 손수 쓴 편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자네는 아무것도 할 필요 없네. 그저 자네답게 친절하고 굳건하게 살아가게. 나는 충분히 오래 살아서 알고 있네. 사회는 범죄는 잊을지 몰라도 우리가 약해 보인다면 유별난 것은 절대 용서하지 않는다는 걸. 여기까지 읽자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조용히 흘러내렸습니다. 아무도 보지 못했지만 그녀가 자신이 무죄라고 믿어주는 이 하나 없는 싸움 속에서 진정으로 외롭다고 느껴 처음으로 흘린 눈물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은 직접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2시간을 기다렸지만 아무도 그녀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당직 경찰관이 박태준 씨 가족이십니까? 라고 묻자 그녀는 법적인 아내입니다. 회장님은 도망치거나 회피하지 않을 것이며
저 또한 불법적인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받고 싶습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경찰관은 그녀를 말없이 바라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희도 그분이 도망칠 분이 아니란 건 압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간단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분이 옛날 일을 대신 덮어쓰길 바라고 있거든요. 서연이 물었습니다. 그럼 진실을 밝힐 기회는 있는 건가요? 그가 답했습니다. 누군가 다른 사람들이 묻으려 하는 것을 파헤칠 용기만 있다면요. 서연은 손을 꽉 쥐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자기 자신이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날 밤 며칠간의 침묵 끝에 서연은 예고도 연락도 없이 막차를 타고 고향으로 향했습니다. 서연이 마을 어귀의 조용한 단층 집으로 들어섰을 때 어머니 최은숙 씨는 방에 누워 라디오를 듣고 있었습니다.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희미한 불빛이 한때는 빛났을 얼굴에 깊게 팬 주름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서연이 다가가 침대 곁에 앉아 어머니가 놀라 눈을 떴습니다. 네가 어쩐 일로 이 시간에? 엄마, 저한테 사실대로 말씀해 주세요. 박 회장님은 누구세요? 저한테가 아니라 엄마한테요. 방 안은 조용해졌습니다. 라디오에서 시사 뉴스를 읽는 소리만 들려왔습니다. 1995년 경제비리 사건이 수사 확대 방향으로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최 여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주 작은 한숨이었지만 심장이 끊어지는 듯한 소리였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일어나 침대 및 작은 서랍을 열고 빛바랜 낡은 천 보따리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보내지 못한 손편지 한 통이 있었습니다. 기울어진 글씨체, 군데군데 잉크가 번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편지를 서연의 손에 쥐어주며 말했습니다. 읽어보렴. 이걸 읽으면 내가 왜 널 반대하지도 축복하지도 못했는지 이해할 거다. 회장님, 제가 이 편지를 쓰게 될 날이 올 거라고는 생각 못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저는 회장님께 사죄해야 할 빚이 있네요. 그날 회장님이 조사를 받을 때 저는 잘못한 사람이 회장님이 아니란 걸 똑똑히 알고 있었어요. 바로 제 남편 강민혁 씨가 당시 도지사로 있으면서 회장님을 비리 서류에 서명하도록 압박했죠. 회장님은 명예를 지키기 위해 침묵하셨고 저는 소위 말하는 가정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침묵했어요. 저는 잘못된 선택을 했어요. 저는 올바른 남자 곁에 있는 대신 권력 있는 남자의 아내가 되기를 선택했어요. 그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고 나서야 저는 제가 권력이라는 길의 동반자였을 뿐 진정한 사랑을 해본 적이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서연이가 대학에 합격했을 때 회장님께 편지를 쓰고 싶었어요. 이 아이가 회장님이 3살 때 업어주셨던 아이고 첫 책가방을 사주셨던 바로 그 아이라고요. 하지만 저는 또 망설였어요. 제 딸이 과거의 짐을 짊어질까 두려워서요. 만약 언젠가 그 아이가 돌아가기를 선택한다면, 만약 그 아이가 회장님의 삶으로 걸어 들어갈 용기를 낸다면 부디 회장님께서 조용히 그 아이의 엄마를 사랑했던 한 아버지처럼 그 아이를 사랑해 주세요. 서연은 편지를 다 읽고 손을 떨었습니다. 눈물이 가득 고였습니다. 제 아버지가 박 회장님께 죄를 뒤집어 씌웠던 거군요. 최 여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분은 좋은 분이었어. 하지만 그 시절엔 목소리를 내는 사람은 누구든 짓밟았지. 나는 침묵했고 평생을 후회 속에 살았어. 서연은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마음속의 모든 매듭이 하나씩 풀리는 듯 했습니다. 박 회장이 평생을 알아온 듯한 눈빛으로 자신을 본 것도, 아무런 조건 없이 조용히 가족을 도와준 것도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의무가 아니라 사랑했던 여인을 잃었던 한 남자가 자신이 아는 방식으로 남은 생을 바쳐 보상하려 했던 조용한 약속이었습니다. 집을 나서며 서연은 어머니를 보았습니다. 모든 것을 희생했던 여인의 눈은 이제 지치고 메말라 있었습니다. 엄마는 평생을 침묵 속에 사셨지만 저는 오늘부터 진실을 말하며 살 거예요. 그녀는 몸을 돌려 골목을 나섰습니다. 달빛이 그녀의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렸습니다. 새로운 여정이 막 시작되었습니다. 세상이 오해하고 있는 사람과 수십 년간 조용히 은혜를 입어온 사람의 명예를 되찾기 위한 여정이었습니다. 서연은 가평으로 돌아왔습니다. 다음 날 새벽, 하늘은 잿빛이었고 비는 오지 않았지만
이상하게 축축했습니다. 그녀는 어머니가 쓴 편지를 손에 든 채 저택으로 들어섰습니다. 아직 마르지 않은 눈물 자국으로 잉크가 번져 있었습니다. 박 회장은 아직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수사기관은 그에게 추가 협조를 요청했고 여론은 계속해서 그를 포위했습니다. 인터넷에서는 재산 동결, 서연의 상속권 박탈과 같은 간접적인 처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지금 일어서지 않으면 박 회장이 다른 사람을 지키기 위해 침묵했던 바로 그 일들 때문에 무너질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뜬 눈으로 밤을 새운 서연은 서울의 유명 로펌을 찾아갔습니다. 윤정훈 변호사. 그는 박 회장이 재계를 떠나기 직전 마지막으로 그의 밑에서 인턴으로 일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실은 종로의 낡은 건물에 있었지만 화려하지 않고 조용하며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그녀가 이름을 밝히자 비서는 잠시 멈칫하더니 그녀를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50대 초반의 윤 변호사는 날카로운 눈매와 희끗희끗한 머리카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그녀를 보았습니다. 박태준 회장님의 아내 되시는 분이군요. 네. 1995년 가평 사건을 재조사하는데 변호사님의 도움이 필요해요. 윤 변호사는 미간을 살짝 찌푸렸습니다. 그 사건은 오래전에 종결되었고 재심 대상도 아닙니다. 하지만 박 회장님은 최종 결재 서류에 서명한 분이 아니에요. 증거가 있어요. 당시 핵심 책임자였던 분과 함께 살았던 저희 어머니의 진술서입니다. 그때 부지사였던 분이 바로 제 아버지세요. 윤 변호사는 몇 초간 침묵하다가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댔습니다. 지금 자기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이건 단순한 법률 기록이 아니에요. 정치적인 상처입니다. 이걸 다시 들추면 많은 것들이 엮여 들어갈 겁니다. 알아요. 하지만 제가 존경하는 분이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덮기 위해 사기꾼이라는 가면을 쓰고 있는 걸 가만히 보고만 있을 수는 없어요. 그녀는 어머니의 편지를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건 저희 어머니의 사과문이자 30년간 침묵했던 것에 대한 조용한 고백입니다. 윤 변호사는 편지를 집어들었습니다. 중간쯤 읽었을 때 그의 눈빛이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어 그녀를 보았습니다. 처음으로 그의 눈에는 의심이 아닌 존중이 담겨 있었습니다. 용감하시군요. 하지만 제가 돕는 건 당신이 용감해서가 아닙니다. 제가 박 회장님께 25년간 단 한 번도 전하지 못했던 감사의 빚을 갚기 위해서입니다. 3일 후 박 회장은 불구속 입건 상태로 풀려났습니다. 서연은 경찰서 앞에서 그를 맞았습니다. 그는 눈에 띄게 수척해지고 얼굴은 헬쑥했지만 그녀를 보자 눈빛만은 여전히 빛났습니다. 오지 말라고 했을 텐데 궁금해서 온 게 아니에요. 이제부터는 회장님 혼자 싸우시지 않아도 된다는 걸 알려드리러 왔어요. 그녀는 그가 차에 탈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들 뒤로 잿빛 구름을 뚫고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서연의 손에는 윤 변호사가 보내온 첫 번째 자료가 들려 있었습니다. 1995년 회사 내부 회의록, 박 회장의 강요된 서명이 담긴 원본, 그리고 카세트 테이프에 녹음된 음성 파일이었습니다. 이 싸움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았지만 이것이 진실을 제자리로 돌려놓을 유일한 길이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윤 변호사가 보낸 자료에는 1995년 민흥건설 내부회의 녹음 파일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가평 택지개발 사업의 계획과 자금 배분의 이상 징후가 나타나기 시작했던 시점이었습니다. 녹음 파일 속 박 회장의 목소리는 분명했습니다. 나는 이 서류에 서명할 수 없소. 법적으로 이 부지는 아직 양도 조건을 갖추지 못했소. 하지만 몇 분간의 침묵 후 다른 남자의 낮고 단호하며 압박적인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당신이 서명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할 거요. 하지만 경고하는데 이 사업에서 발을 빼면 내일부터 당신 회사도 인수인계 준비를 하는 게 좋을 거요. 그 목소리는 당시 부지사였던 강민혁, 훗날 최 여사의 남편이자 서연의 법적 아버지의 것이었습니다. 녹음 파일을 다 듣고 박 회장은 미동도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서연은 얼어붙었습니다. 어머니에게서 진실을 들었지만 생생한 증거와 마주하고 과거의 목소리가 고스란히 되살아나자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그 사람이 회장님과 친한 친구였다면서요? 서연이 작게 물었습니다. 함께 회사 개업 축하주를 마시고 이 지역의 발전을 위해 함께 손잡았던 사람이었지. 하지만 권력은 사람을 너무나 빨리 바꿔놓더군. 박 회장은 슬프게 웃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원망이 없었습니다. 그저 너무 오랫동안 이를 악물고 침묵해온 사람의 피로감만이 남아있었습니다. 윤 변호사는 가평 사건을 뒤집기 위해서는 당시 도청 고위 관료의 강압이나 유착 비리가 있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강민혁 전 지사가 15년 전 원인 불명의 교통사고로 이미 사망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서연은 망설였습니다. 핵심 증인이 사망했다면 어떻게 하죠? 윤 변호사가 답했습니다. 증인은 없지만 서류는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당시 결제 서류를 함께 검토했지만 책임을 회피했던 사람이 한 명 더 있습니다. 지금은 환경부 장관이 된 류성환이라는 사람입니다. 그 후 며칠 동안 서연은 조용히 추가 증거를 수집했습니다. 박 회장과 함께 경찰서에 드나들면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한 남자의 그림자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키가 크고 정장을 입은 그는 항상 복도 끝에서 오랫동안 통화를 했습니다. 한 번은 서연이 지나가자 그 남자는 일부러 전화기에 대고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옛날 일을 다시 들춰서 누가 편히 살 수 있겠어? 증거 좀 있다고 아무나 끌어낼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 마. 서연은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가 누구인지는 몰랐지만 그의 눈빛에는 교묘하게 감춰진 공포가 서려 있었습니다. 과거가 자신의 소나기에서 조금씩 새어나가는 것을 느끼는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날 밤 서연은 과거 민흥건설에서 박 회장의 비서로 일했던 퇴직 직원을 찾아갔습니다. 그는 도시 외곽의 작은 집에서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경계했지만 서연이 목적을 분명히 밝히자 그는 단 한마디를 물었습니다. 정말 끝까지 갈 자신이 있습니까? 복수하려는 게 아니에요. 진실을 되돌려 놓으려는 거예요. 그 남자는 서랍에서 편지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특수 약품으로 잉크를 지워 서명을 조작한 예상결산서 사본이 들어있었습니다. 이게 회장님께서 서명을 거부하셨던 원본입니다. 하지만 나중에 서명이 나타났죠. 이제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퍼즐 조각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세상을 떠난 한 사람, 현직에 있는 한 사람, 그리고 30년간 침묵해온 한 사람. 모든 것이 한 지점을 중심으로 맴돌고 있었습니다. 바로 가평 사업과 박 회장이 정치적 관계를 깨뜨리고 싶지 않아 조용히 걸어들어갔던 함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외부인이었던 서연이 진실을 빛으로 밀어낼 수 있는 유일하게 깨끗하고 용감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진짜 싸움은 이제 막 시작되었음을 알았습니다. 법원은 가평 사건에 대한 첫 공판을 열기로 결정했습니다. 박 회장은 1995년 행정 절차 위반 및 기업 내부 자료 은닉 혐의에 관련 피고인으로 소환되었습니다. 여론은 들끓었고 언론은 대서특필했습니다. SNS는 자극적인 방향으로 연일 소식을 퍼날랐습니다. 80대 재벌, 정의의 심판대에 서다. 어린 아내, 함께 몰락하나, 재산 은닉을 위한 결혼, 낡았지만 여전한 수법. 재판 전날 밤 서연은 박 회장과 함께 그의 서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가 거의 들어가지 않았던 방이었습니다. 그는 손으로 무언가를 쓰고 있었습니다. 눈은 피로했고 손은 떨렸지만 글씨체는 여전히 단정했습니다. 아직도 정의를 믿으세요? 서연이 펼쳐진 서류를 보며 물었습니다. 그는 바로 대답하지 않고 옅게 웃었습니다. 정의는 더디게 오지만 잠들지는 않는다고 믿네. 다만 가끔은 그걸 깨워줄 사람이 필요할 뿐이지. 그는 노트를 덮어 그녀 쪽으로 밀었습니다. 만약 내일 내가 돌아오지 못하면 이걸 읽어보게. 하지만 정말 모든 것을 알고 싶을 때만 그날 밤 서연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리맡에 놓인 노트를 보았습니다. 마치 판도라의 상자처럼 아직 하지 못한 모든 말과 흉터로 아문 모든 상처가 담겨있는 듯했습니다. 새벽녘 비가 부슬부슬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기다리지 못하고 노트를 펼쳤습니다. 그 안에는 그녀의 온 마음을 무너뜨리기에 충분한 짧은 편지가 있었습니다. 서연아,
네가 이 글을 읽고 있다면 아마 나는 더 이상 내 곁에 없겠지. 너는 왜 내가 너와 결혼하는 것에 동의했는지 물었지. 그건 내가 네가 태어나기 전부터 너에게 빚을 졌기 때문이다. 너는 내가 끝까지 사랑했지만 침묵과 두려움 때문에 놓쳐버린 여자, 은숙 씨의 딸이다. 내 어머니가 결혼하던 날 나는 그 도시를 떠나 그녀의 삶에서 나를 지워버렸다. 하지만 3년 후 그녀가 아이를 낳았다는 소식을 듣고 나는 조용히 돌아왔다. 멀리서 지켜보기만 했다. 무언가를 깨트리려는 게 아니라 단지 네가 평안한지 확인하고 싶어서. 그러던 어느 날 나는 그 집 마당에서 은숙 씨와 강민혁 씨가 다투는 소리를 들었다. 강민혁 씨가 소리쳤다. 저 애는 내 핏줄이 아니야. 당신이 키우고 싶으면 당신이 알아서 해. 나는 그날 담벼락 뒤에 서 있었지만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네가 내 친딸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때부터 나는 지인을 통해 은숙 씨에게 몰래 생활비를 보냈다. 절대 내 이름을 드러내지 않았다. 네가 대학에 합격했을 때 나는 조용히 입학식에 가서 네가 하얀 원피스를 입고 교문으로 들어서는 것을 지켜보았다. 사람들은 우리 결혼이 이상하다고 말하지만 사실 그것은 내가 남은 생 동안 너를 합법적으로 돌보고 지켜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미안하다. 너와 결혼해서가 아니라 너를 너무 오랫동안 혼자 압박감 속에 두어서. 나는 한 번도 내가 아버지의 자격이 있다고 생각한 적이 없어서 밖에서 맴돌기만 했다. 하지만 네가 욕을 먹고 모욕을 당하고 억지로 어른이 되어야 하는 모습을 보면서 더 이상 외부인으로만 있을 수는 없었다. 세상이 어떤 이름으로든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더라도 나는 네가 알았으면 좋겠다. 내가 언제나 아버지의 방식으로 너를 사랑했다는 것을. 서연은 노트를 내려놓았습니다. 눈물이 소리 없이 끝없이 흘러내렸습니다. 모든 진실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습니다. 그녀는 원망하지도 탓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이 한 번도 외롭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을 뿐입니다. 그동안 온 세상과 홀로 맞서 싸워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아니었습니다. 날이 밝자 그녀는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고 머리를 묶고 집을 나섰습니다. 문 밖에는 윤 변호사의 차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차에 오르기 전 그녀는 저택을 돌아보았습니다. 바람이 나무를 흔들었고 이상할 정도로 평화로웠습니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속삭였습니다. 아버지가 오명을 쓴 채 떠나시도록 두지 않을 거예요. 재판이 열리던 날 하늘은 바람 한 점 없이 고요했습니다. 법원 청사는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언론은 유례 없이 많이 몰려들었습니다. 여론은 이전부터 시끄러웠지만 나이 차이 나는 결혼이 30년 묵은 사건에 대한 역사적인 재판으로 이어질 것이라고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법정 안, 박 회장은 피고인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흰 셔츠 차림이었고 백발에 수척했지만 이상할 정도로 평온함을 유지했습니다. 마치 모든 결말을 받아들인 듯 눈빛은 피하지도 저항하지도 않았습니다. 방청석에서 서연은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윤 변호사는 두꺼운 서류를 앞에 놓았습니다. 그 안에는 조작된 서명이 있는 내부 회의록 사본, 압박이 담긴 대화 녹음 파일, 그리고 서연 어머니의 편지가 있었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검사가 공소 사실을 낭독했습니다. 피고인 박태주는 가평 사건과 관련하여 비리에 연루된 혐의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1995년 일부 사업 양도 서류를 불법적으로 승인하여 당시 국가 예산에 손실을 끼쳤습니다. 박 회장은 침묵했습니다. 반박도 항변도 없었습니다. 판사가 피고인 반박할 의견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는 단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한 일이 정의에 해를 끼쳤다면 책임을 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재판장님, 제 변호인이 진실을 진술할 기회를 주십시오. 제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다시 한번 오명을 쓰게 하지는 말아 주십시오. 법원은 허락했습니다. 윤 변호사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분명했으며 한 글자 한 글자가 사람들의 마음에 밝히는 듯했습니다. 오늘 저희는 용서를 구하러 온 것이 아니라 진실을 되돌려 놓으러 왔습니다. 피고인은 1995년 서류 승인을 거부했지만 이후 강압과 고립 속에서 권력과 거짓으로 높은 자리에 오른 이들의 정치적 희생양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박 회장과
강민혁 전 부지사 사이의 대화 녹음 파일입니다. 이것은 잉크 제거 약품을 사용한 흔적이 발견된 위조 서명 사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가장 중요한 증인의 편지입니다. 당시 박 회장에게 서명을 강요했던 사람의 아내이자 지금 방청석에 앉아있는 저 여성의 어머니가 쓴 것입니다. 법원은 증거 확인을 요청했습니다. 녹음 파일이 법정 전체에 공개적으로 재생되었습니다. 당신이 서명하지 않으면 당신 회사는 넘어가게 될 거야. 당신 서명은 더 이상 개인의 의견이 아니라 정치적 책임이야. 방청석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몇몇 기자들은 미친 듯이 노트북을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발언 기회가 주어지자 서연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제 이름은 이서연입니다. 1학년 대학생이며 혼인신고서에 따라 박태준 회장님의 법적 딸이자 혈연에 따른 친딸입니다. 법정 전체가 경악했습니다. 재판장이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서연은 누구의 허락도 기다리지 않고 말을 이었습니다.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한때 인터넷에서 경멸당하고 돈만 밝히는 여자, 재산 세탁의 도구로 불렸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여기 선 것은 제 자신을 해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단 한 번도 저를 상처 입히지 않은 유일한 아버지를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평생 명예를 다투지도 이익을 구하지도 않았지만 다른 사람의 잘못을 덮기 위해 억울한 누명을 써야 했던 분입니다. 그 중에는 제 양아버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법정은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서연은 어머니의 편지를 꺼내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이것은 강민혁 전 지사의 아내였던 최은숙 여사의 확인서입니다. 남편이 박 회장에게 비리 서류에 서명하도록 강요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내용입니다. 저희 어머니는 침묵했지만 오늘 제가 어머니를 대신해 말하겠습니다. 윤 변호사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저희는 재판부의 행정상 위법 혐의를 기각하고 박태준 회장님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지난 30년간 보호받아온 관련 인물들에 대한 재수사를 촉구합니다. 재판은 휴정되었고 박 회장은 서류 심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저택으로 돌아가도록 허락받았습니다. 돌아오는 차 안에서 서연은 그의 손을 잡고 속삭였습니다. 이제야 이렇게 부르는 걸 용서하세요, 아버지. 박 회장은 말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그는 심한 피로를 호소했습니다. 의사가 왔을 때 혈압은 급격히 떨어졌지만 그는 입원을 거부했습니다. 집에 있게 해주시오. 이제 됐어. 나는 오늘을 기다려왔네. 다음 날 아침 언론은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법원이 가평 사건을 잠정 중단하고 새로운 수사 방향을 열어 당시 고위직들의 책임을 묻기로 했다고. 박 회장은 30년 만에 법을 어겼다는 오명에서 벗어나 명예를 회복했습니다. 결혼으로 인생을 바꾸려던 여자로 불렸던 그녀는 사회 전체가 예상치 못한 일을 해냈습니다. 하지만 서연이 그 신문기사를 들고 방으로 들어갔을 때 박 회장은 이미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평생의 짐을 내려놓은 사람처럼 편안한 얼굴이었습니다. 그날 아침 하늘은 보기 드물게 맑았습니다. 서연은 일찍 일어나 법원이 가평 사건을 중단하고 새로운 증거가 확인됨에 따라 박 회장의 모든 혐의를 취하했다는 신문기사를 조심스럽게 접었습니다. 방으로 가져가 그에게 읽어주려 했지만 문을 열었을 때 그는 잠든 듯 평화로운 얼굴로 옆으로 누워 있었습니다. 그녀가 조용히 불렀습니다. 아버지, 아침 드세요.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의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가슴 위에는 어머니가 남긴 편지가 여전히 놓여 있었습니다. 그는 마지막 날들까지 그것을 보물처럼 간직했습니다. 서연은 침대 옆에 주저앉았습니다. 비명을 지르지도 울부짖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눈물이 한 방울씩 심장을 애는 듯 조용히 흘러내릴 뿐이었습니다. 장례식은 박 회장의 삶처럼 조용하고 간소하게 치러졌습니다. 몇몇 오랜 친구들이 와서 향을 피우고 서연에게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눈빛은 감사의 말을 대신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이는 그는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은 사람들보다 더 올바르게 살았어 라고 말했고, 다른 이는 그가 죽고 나서야 사람들이 그의 무죄를 믿어주다니 참 씁쓸하군이라고 속삭였습니다. 서연은 모든 것을 들었습니다.
아무 반응도 하지 않고 그저 그의 영정 사진을 든 채관 옆에 서 있었습니다. 30년 전 그가 아직 사장이었을 때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미소는 온화했고 눈은 항상 정면을 향해 있었습니다. 장례식 일주일 후 서연은 학교로 돌아갔습니다. 여느 학생처럼 강의실로 들어섰지만 이번에는 아무도 수군거리거나 비웃지 않았습니다. 먼저 인사를 건네는 사람도 있었고 등 뒤에서 비웃었던 한 친구는 조심스럽게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미안해. 그때는 나도 악의적인 말들을 믿었어. 이제야 알겠어. 네가 우리보다 훨씬 용감했다는 걸. 서연은 모두에게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침묵을 지켰습니다. 진실이 스스로 답했기에 더 이상 애써 해명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 윤 변호사에게서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호숫가 작은 카페에서 서연은 한 나이든 여성을 만났습니다. 해외에 살다가 오빠의 부고를 듣고 막 귀국한 박 회장의 여동생이었습니다. 그녀는 서연의 손을 잡고 그 안에 열쇠 하나를 쥐어주었습니다. 이건 오빠가 1999년에 사둔 작은 집이에요. 아무도 살지 않았죠. 돌아가시기 전에 제게 당부하셨어요. 서연이가 믿음을 잃지 않았다면 그 아이가 편견 없는 곳에서 새 인생을 시작하게 해달라고요. 그녀는 목이 메어 말했습니다. 오빠는 한 번도 네 아버지라고 인정한 적 없지만 우리 가족은 모두 알고 있었어요. 그분은 무엇보다 너를 사랑했단다. 그날 저녁 서연은 그 집으로 가문을 열었습니다. 마지막 햇살이 나무 창틀을 통해 비쳐들어왔고 책상 위에는 그가 남긴 편지 한 통이 있었습니다. 서연아, 네가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나는 더 이상 내 곁에 없겠지. 하지만 슬퍼하지 마라. 나는 아무 미련 없이 떠나니까. 나는 침묵 속에 살았고 그렇게 떠날 것이다. 하지만 눈을 감기 전에 온 세상이 등을 돌렸을 때도 나를 버리지 않은 딸이 있었다는 사실이 자랑스럽다. 나를 믿어줘서 고맙다. 평생 억울하게 짊어지고 다녔던 내 이름을 네가 대신 씻어주어서 고맙다. 자신의 마음에 충실하게 살아줘서 고맙다. 나를 눈물로 기억하지 마라. 네가 해낸 일로 내가 80평생을 살아도 해내지 못했던 그 일로 기억해다오. 진실과 마주하고 끝까지 그것을 지켜낸 것을. 서연은 편지를 접었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모든 것을 다시 써 내려갔습니다. 한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기록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어떤 것들은 이야기되지 않으면 올바르게 살다 조용히 떠나간 사람들처럼 잊혀질 것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박 회장이 세상을 떠난 지 한 달 후 서연은 대학생의 삶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흰 셔츠를 입고 꼬박꼬박 등교하며 예전처럼 세 번째 줄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를 알던 사람들은 모두 서연이 더 이상 고개만 숙이던 조용한 소녀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이제 경험에서 우러나온 깊이, 용기, 그리고 상실을 겪고도 무너지지 않은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서연은 공책 한 권을 들고 묘지를 찾았습니다. 박 회장의 묘비 앞에 앉아 마치 그에게 이야기하듯 한 줄 한 줄 읽어 내려갔습니다. 아버지가 세상의 칭송을 원치 않으셨다는 거 알아요. 하지만 저는 달라요. 저는 사람들이 아버지를 어린 신부를 산 재벌, 결혼을 이용한 남자라고 부르는 걸 멈추게 해야 했어요. 그들이 아버지를 양심을 지키기 위해 권력을 거부했고 다른 사람을 지키기 위해 침묵을 선택했던 사람으로 기억하게 해야 했어요. 바람이 부드럽게 불어 나무잎이 떨어졌습니다. 비석에는 박태준, 1945년생, 마지막까지 올바르게 살기를 선택한 사람이라는 글귀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먼지를 살짝 닦아내며 말을 이었습니다. 있잖아요. 학교에서 저한테 불굴의 의지 장학금을 주겠대요. 처음으로 사람들이 제 이름을 명예의 전당에 올리면서 저 아이가 정말 자격이 있을까? 라는 물음표를 붙이지 않았어요. 그녀는 미소 지었습니다. 씁쓸하지도 고통스럽지도 않은 폭풍우를 지나온 사람의 미소였습니다. 서연은 여러 사회활동에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로스쿨에서 주최하는 어린이와 법적 진실 프로젝트의 자원봉사자로 활동하며 억울한 사건에 휘말린 경우 상속 절차에 어려움을 겪는 고아들, 그리고 가족의 명예를 지키는 방법을 모르는 가정들을 도왔습니다.
어느 날 한 친구가 물었습니다. 넌 국문과인데 왜 법률 서류 다루는 일을 해? 그녀는 그저 답했습니다. 어떤 이야기들은 내가 다시 이야기하지 않으면 평생 잘못된 이야기로 남게 될 테니까. 그리고 그녀는 이야기했습니다. 자기 자신이 아니라 박 회장에 대해 오해받고 고립되고 시대에 의해 버려졌지만 결국 자신이 조용히 지켜온 딸에 의해 명예를 되찾은 한 아버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학기말 강연에서 한 교수님이 서연에게 진실과 믿음에 대해 발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녀는 일어나 천천히 말했습니다. 때로는 진실을 지키기 위해 우리는 괴짜 취급을 받고 조롱당하고 심지어 상처받는 것을 감수해야 합니다. 하지만 어느 날 우리가 더 편하게 살기 위해 침묵한다면 우리 역시 이미 너무나 연약한 정의를 죽이는데 일조하는 것입니다. 강의실 전체가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이내 박수 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그녀가 말을 잘해서가 아니라 모두가 그녀가 말한 대로 살아가고 있음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서연은 일기장에 마지막 줄을 썼다. 나는 한때 험담의 그림자였지만 이제는 진실의 일부를 비추는 작은 빛이 되었다. 아버지가 더 이상 후회하지 않도록 나는 계속 살아갈 것이다. 그리고 그녀는 노트를 덮고 촛불을 껐습니다. 밖은 초가을의 서울. 그녀가 떠올리는 낡은 사진 속 박 회장의 미소처럼 부드럽고 맑았습니다. 박 회장의 장례식이 끝난 지 거의 2달이 지나서야 어머니 최은숙 씨는 처음으로 그가 살던 저택에 발을 들였습니다. 집은 여느 때처럼 고요했지만 이제는 2층 창가에 앉아 책을 읽던 남자가 없다는 점이 달랐습니다. 서연이 문을 열고 어머니를 부축해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어머니는 오는 내내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시선은 마치 30년간 숨겨온 기억을 더듬는 듯 먼 곳을 향해 있었습니다. 서연은 어머니를 박 회장의 서재로 안내했습니다. 책상 위에는 그의 젊은 시절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강인하지만 차분한 모습이었습니다. 사진 아래에는 낡은 시계가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아직 학생이었을 때 그가 처음으로 최 여사에게 선물했던 것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얼어붙은 채 서 있다가 잠시 후 떨리는 손을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곳에는 박 회장이 즐겨 쓰던 만년필 자국이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아직도 이 시계를 가지고 있었구나.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엄마가 쓴 편지도요. 마지막 순간까지 품에 간직하고 계셨어요. 최 여사는 익숙한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서연은 처음으로 어머니가 평소에 강인한 모습을 잃은 것을 보았습니다. 풍파를 겪고 희생하고 침묵했던 여인. 이제야 자신을 위해 살았지만 단 한 번도 무언가를 요구하지 않았던 남자와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그 사람에게 사과 한마디 못했구나. 서연이 곁에 앉았습니다. 아버지는 엄마의 사과가 필요 없으셨을 거예요. 아버지는 단지 한 가지를 인정받고 싶으셨을 거예요. 엄마가 진심으로 그를 사랑했다는 거요. 어머니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사랑했어. 아주 많이. 하지만 난 잘못된 선택을 했지. 난 지위 있는 남자를 택했어. 그때는 그게 너에게 더 나은 미래를 줄 거라고 생각했으니까. 하지만 지난 30년간 네가 아플 때마다 우리 집이 어려울 때마다 뒤에서 도와준 건 항상 그 사람이었어. 난 고맙다는 말 한마디 못했는데. 서연은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세월과 후회, 그리고 온전치 못한 가정을 지키기 위해 정당한 사랑을 묻어버렸던 그 손은 거칠어져 있었습니다. 잠시 후 최 여사는 혼자 2층 박 회장이 머물던 방에 가보겠다고 했습니다. 서연은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스스로 걸어가도록 두었습니다. 어떤 대화는 살아있는 자와 떠난 자 사이 침묵 속에서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방 안에서 최 여사는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서재는 그대로였고 침구는 단정하게 개켜져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보내지 않고 기억하기 위해라고 적힌 일기장이 있었습니다. 그녀가 첫 장을 펼치자 그가 쓴 글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서연이가 내가 아버지라는 것을 알게 된 날, 나는 그 아이가 나를 아버지처럼 사랑해주길 바라지 않는다. 다만 나를 증오하지 않기만을 바랄 뿐이다.
내가 그 아이를 지키기 위해 선을 넘었으니 다음 장 은숙 씨가 집을 떠나던 날 나는 차 뒤에 서서 부르지 않았다. 붙잡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 남자가 나보다 그녀에게 더 많은 것을 줄 수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다. 단 한 가지, 안전함만 빼고 마지막 장, 만약 다음 생이 있다면 나는 은숙 씨와 다시 만나길 바라지 않는다. 내가 멀리 있더라도 그녀가 행복하기만을 바라기 때문이다. 최 여사는 일기장을 끌어안았습니다. 눈물이 종이 위로 떨어져 스며들었습니다. 그녀가 아래층으로 내려왔을 때 저녁 햇살이 창문으로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서연을 보며 났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딸아, 내가 너에게 사과해야겠구나. 그리고 이제 알겠다. 네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삶이 사실은 내가 처음부터 용감하게 살았어야 할 삶이었다는 걸. 하지만 이제부터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을게. 서연은 미소 지으며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는 용서하실 거예요. 한 번도 엄마를 탓한 적 없으셨으니까요. 두 모녀는 함께 저택을 나섰습니다. 돌아보며 최 여사는 조용히 손을 모아 고개를 숙였습니다. 태준 씨, 듣고 있는 거 알아요. 나를, 그리고 우리 아이를 평생 사랑해줘서 고마워요. 9월, 대학교에서 진실과 젊음의 용기라는 주제로 강연회가 열렸습니다. 특별 게스트는 바로 서연이었습니다. 논란의 결혼으로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지만 이후 30년간 묻혀있던 사건을 세상에 드러낸 1학년 학생. 강당은 가득 찼습니다. 호기심에 온 사람도 많았지만 20살도 안 된 소녀가 어른들조차 평생을 피해온 일들을 감히 해낼 수 있었던 이유를 진심으로 알고 싶어 온 사람도 많았습니다. 서연은 하얀 원피스를 입고 머리를 가볍게 묶었습니다. 그녀는 강인한 모습이 아니라 상처와 용서를 모두 겪어낸 사람의 평온함으로 무대에 섰습니다. 진행자가 물었습니다. 이 모든 일을 겪고 난 지금 스스로를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세요? 서연은 미소 지으며 담백하게 답했습니다. 저는 그저 오해받았던 한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원망 대신 믿음과 감사함을 간직하기로 선택했죠. 누구에게 감사한가요? 불공평한 대우를 받으면서도 올바르게 사는 법을 가르쳐준 분에게요. 아무도 말하지 않았지만 한때 그녀가 결백하다고 믿지 않았던 학생들 사이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강연이 끝나고 한 어린아이를 아는 어머니가 서연에게 다가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고마워요. 학생 덕분에 남편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탄원서를 쓸 용기를 냈어요. 남편은 고향에서 토지 문제로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고 있거든요. 전에는 무서워서 침묵했지만 학생이 온 세상 앞에서 물러서지 않는 걸 보고 더 이상 벙어리처럼 살 수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서연은 그저 그녀의 손을 조용히 잡아주었습니다. 화려한 말은 필요 없었습니다. 법대생 한 명도 다가와 물었습니다. 선배님, 변호사가 될 생각은 없으세요? 그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이야기하는 사람이 될 거예요. 어떤 진실들은 누군가 제대로 이야기해주지 않으면 평생 잘못 알려질 테니까요. 그 강연 이후 서연은 여러 학생 포럼, 법률 세미나, 지역사회 지원단체에서 경험을 공유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유명해서가 아니라 그녀의 이야기가 진실했고 아팠고 편견을 넘어설 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나는 한때 감정을 파는 장사꾼으로 여겨졌다. 그리고 이것이 내가 살아남은 방법이다. 친절함은 때로 대가를 치르지만 그렇다고 멈춰서는 안 된다와 같은 제목으로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글은 퍼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서연을 80대 재벌의 어린 아내가 아니라 낡은 서류 더미와 사회적 편견 아래 묻혔던 한 사람의 이름을 씻어준 소녀로 기억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서연은 특별한 이메일 한 통을 받았습니다. 발신인은 한 인권 지원 단체의 대표였습니다. 편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저희는 억울한 피해자들을 많이 지원해왔지만 자신의 이야기를 감히 털어놓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당신의 이야기는 진실에는 진실되게 사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증거입니다. 저희와 함께 동행해 주시겠습니까? 그녀는 바로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박 회장이 남긴 작은 집에 홀로 앉아 그의 눈빛을 그녀에게 강요하거나 기대하지 않고
그저 양심에 따라 살기를 바랐던 그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그녀는 컴퓨터를 켜고 타자를 쳤습니다. 제가 뛰어나다고 약속할 수는 없지만 오해받고 외로웠으며 그럼에도 진실의 편에 서기로 선택했던 사람의 목소리로 이야기할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그날 서울에는 가랑비가 내렸습니다. 서연은 창밖을 보며 낡은 일기장을 손에 들고 한 줄을 더 썼다. 진정한 평화는 사람들이 나를 칭찬할 때가 아니라 내가 더 이상 비난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 찾아온다. 그리고 그녀는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누군가 그 애가 누구야? 라고 물으면 아버지라고 한 번도 인정하지 않았던 아버지를 지키기 위해 여론의 문매를 뚫고 나아간 소녀 서연이라고 대답해 줄 사람이 있을 테니까요. 10월 말 서연이 글을 쓰기 위해 자주 들르던 호숫가 작은 카페에 앉아 있을 때 카페 주인이 달려와 크림색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사흘 전에 어떤 분이 맡기고 가셨어요. 학생 오면 꼭 전해주라고요. 서연은 놀라 그 자리에서 편지를 열었습니다. 발신인 이름은 없었지만 정성스럽게 쓴 손글씨 한자 한자가 그녀를 침묵하게 만들었습니다. 한때 인터넷에서 아주 나쁜 말들로 불렸던 소녀에게 저는 당신에 대한 글 밑에 태를 눌렀던 사람 중 하나입니다. 당신이 처음 결혼을 발표했을 때 저 역시 익명 채팅방에서 당신의 조롱 섞인 짤을 보며 아무렇지 않게 웃었습니다. 저는 당신을 모르고 당신이 겪은 일을 겪어보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재판을 보고 당신이 쓴 글을 모두 읽고 최근 학생 강연에서의 당신 모습을 본 후 이 편지를 써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당신의 용서를 구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당신은 한 명 한 명에게 용서받을 필요가 없다는 걸 아니까요. 그저 감사하기 위해서입니다. 당신이 상처를 원망으로 바꾸지 않아서 우리 대부분처럼 침묵하지 않아서 당신이 우리에게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단 한 사람의 용기 있는 외침이 사회 전체의 시선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요. 저는 제가 강하다고 생각했지만 당신은 제게 한 가지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강하다는 것은 욕을 먹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욕을 먹으면서도 올바르게 사는 것이라는 걸요. 감히 용기 내지 못했던 많은 사람들을 대신에 살아주어 고맙습니다. 한때 당신을 비웃었고 이제는 행동으로 사과하는 법을 배우고 있는 사람으로부터 서연은 편지를 다 읽고 접어 가슴에 얹었습니다. 울지는 않았지만 마음속에 따뜻한 물줄기가 흐르는 듯 부드럽고 감사한 기분이었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그녀는 낯선 주소, 모르는 이름들로부터 몇 통의 편지를 더 받았습니다. 남자친구를 뺏은 여자라는 오해 때문에 우울증을 앓았던 한 여대생은 이렇게 썼습니다. 언니는 제게 믿음을 주었어요. 진실되게 사는 사람은 결코 영원히 오명을 쓸 수 없다는 믿음이요. 시골에서 토지 문제로 억울하게 옥살이를 했던 40대 남성은 이렇게 썼습니다. 저는 고개 숙이지 않는 눈으로 법정에 들어서는 당신을 보기 전까지는 정의를 믿지 않았습니다. 15살 소녀는 짧은 글을 보내왔습니다. 언니, 저도 나중에 언니처럼 살고 싶어요. 사랑받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냥 옳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서연은 편지들을 작은 상자에 보관했습니다. 지칠 때마다 꺼내 읽었습니다. 자신이 중요해서가 아니라 끈기 있는 친절은 우리가 예상치 못한 곳에 씨앗을 뿌린다는 것을 스스로에게 상기시키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녀는 일기장에 썼다. 나는 한때 모르는 사람들에게 욕을 먹었다. 이제는 모르는 사람들에게 감사 인사를 받는다. 그들이 누구인지는 중요하지 않다. 이 순환은 증오가 아닌 변화로 마무리되었다. 주말 저녁, 서연은 한 작은 TV 프로그램에 초대받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MC가 물었습니다. 만약 과거로 돌아갈 수 있다면 다시 박 회장님과 결혼을 선택하시겠어요? 저는 결혼을 선택하지 않을 거예요. 평생 저를 조용히 지켜준 분에게 은혜를 갚는 길을 선택할 거예요. 억울한 사람에게 진실을 되돌려주는 길을 선택할 거예요. 그리고 만약 그 길을 다시 걸어야 한다면 저는 여전히 갈 거예요. 다만 이번에는 좀 더 고개를 떳떳이 들고 가겠죠. 스튜디오 전체에서 박수가 터져나왔지만 서연은 그저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에게 그 박수는 피해자가 아닌 여론의 폭풍 속에서 일어서서 진실되게 살기를 선택한 한 사람을 위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연말의 어느 날 오후 박 회장의 서재를 정리하여
책을 기부하려던 서연은 서랍 깊숙한 곳에 숨겨진 작은 나무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다른 물건들과 달리 상자에는 낡은 숫자 자물쇠가 걸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머릿속에 떠오른 첫 세 개의 숫자, 자신의 생일인 1200살을 입력했습니다. 딸깍 소리와 함께 상자가 열렸습니다. 안에는 모서리가 다른 가죽 표지의 수첩이 있었습니다. 바렌 잉크로 쓴 제목이 보였습니다. 나와 그 아이, 이름 없는 아버지가 남긴 기록. 서연은 잠시 얼어붙었다가 첫 장을 넘겼습니다. 2005년 5월, 처음으로 그 아이를 보았다. 그날 은숙 씨가 아이를 업고 장에 나왔다. 그녀는 내 생각보다 더 말라 있었다. 아이는 엄마 어깨에 기대 잠들어 있었다. 붉은 뺨, 헝클어진 머리, 작은 손발. 하지만 그 눈썹은 이상할 정도로 나를 닮아 있었다. 나는 세 칸 떨어진 채 소각의 뒤에 서서 감히 다가가지 못했다. 아무도 몰랐을 것이다. 내가 1시간 넘게 그 자리에 서서 그저 아이가 자는 모습을 지켜만 보고 있었다는 것을. 2010년 10월, 아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갔다. 지인을 통해 어머니에게 빨간색 책가방을 보냈다. 그녀는 거절했다. 이해했다. 원망하지 않았다. 하지만 다음날 아이가 그 책가방을 메고 학교에 가는 것을 보았다. 우연인지 아니면 그녀가 마음을 바꾼 것인지 알 수 없었다. 내가 아는 것은 내가 사흘 내내 초등학교 교문 앞에 서서 아이가 꼬박꼬박 등교하는 것을 확인했다는 사실뿐이다. 2018년 8월, 아이가 대학 합격 통지서를 받았다. 우체부로 일하는 지인에게서 소식을 들었다. 교육대학의 높은 성적으로 합격했다고. 나는 울었다. 정말로 울었다. 자랑스러워서가 아니라 이제 아이가 서울에서 혼자 지내야 하고 나는 더욱더 조용히 지켜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다. 2021년 11월, 처음으로 아이에게 편지를 썼다. 이름도 주소도 없이 그저 도움이 필요하면 주저 말고 연락하라고만 썼다. 아이가 편지를 버릴 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일주일 후 누군가 아이가 직접 짠 털목도리와 함께 쪽지를 전해주었다. 감사합니다, 아저씨. 저는 괜찮지만 이 따뜻함은 받을게요. 나는 그 목도리를 서랍에 보관했다. 겨울마다 꺼내보기만 했다. 아이가 내게 보내준 유일한 것이 다를까봐 차마 사용하지 못했다. 마지막 장에 이르자 서연은 그의 마지막 날들에 급하게 쓴 듯한 글씨를 보았습니다. 나는 제대로 된 아버지가 아니었다. 아이가 걷는 법을 가르쳐주지도 학교에 데려다 주지도 품에 안아주지도 못했다. 하지만 나는 아이의 모든 발걸음, 모든 눈빛, 모든 작은 성공을 마치 침묵 속에서 내 남은 인생을 살아가는 아버지처럼 지켜보았다. 나는 아이가 나를 아버지라 불러주길 바라지 않는다. 그저 내가 없을 때 이 세상에 그 아이보다 더 사랑한 사람이 없었던 한 남자가 있었다는 것만 알아주길 바랄 뿐이다. 서연은 수첩을 덮고 표지에 손을 얹었습니다. 밖은 어두워졌지만 그녀의 마음은 따뜻하고 충만하게 밝아왔습니다. 그녀는 그 글들에 답하듯 속삭였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아버지라 부르길 원치 않으셨지만 저는 알아요. 제 평생에 그 누구보다 더 진짜 아버지가 계셨다는 걸요. 그날 밤 서연은 수첩을 들고 단골 카페로 갔다. 그녀는 한 줄 한 줄 수정하거나 바꾸지 않고 그대로 옮겨 적기 시작했다. 이름 없는 아버지의 마지막 유고집처럼, 그리고 조용히 사랑하면서도 한 번도 말하지 못하는 이들을 위한 알림처럼 작은 책으로 엮기 위해서였다. 그녀는 책의 제목을 이렇게 붙였다. 한 명의 아버지, 두 개의 삶, 그리고 말하지 못한 사랑. 그 작은 책은 처음에 서연이 백부만 인쇄했습니다. 제목은 한 명의 아버지, 두 개의 삶, 그리고 말하지 못한 사랑. 표지는 소박했고 흰 바탕에 힘있는 손글씨가 마치 고백처럼 적혀 있었습니다. 작가 이름도 유명 출판사도 없었습니다. 그저 멀리 떠난 아버지의 일기에서 조용히 사랑받았던 딸에게라는 부제만 있었습니다. 서연은 친구, 교수님, 그리고 그녀에게 편지를 써줬던 사람들에게 몇 권을 선물했습니다. 홍보도, 언론 보도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법대 3학년 학생이 올린 게시물이 인터넷에서 퍼져나갔습니다. 하룻밤 만에 다 읽고 이렇게 울어본 적이 없습니다.
저의 아버지도 박 회장님처럼 말이 없고 서툴고 가깝지 않았지만 단 한 번도 저를 사랑하지 않은 적이 없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걸 몰랐던 지난 세월에 대해 죄송해요, 아빠. 그 글은 하룻밤 만에 수만 건의 공유를 기록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진짜 작가가 누구인지 묻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은 여전히 침묵했습니다. 그녀는 개인 SNS에 단 한 줄만 올렸습니다. 그 이야기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은 비슷한 이야기들이 저 밖에서 잊혀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후 사회단체, 자선단체, 심지어 몇몇 대학에서 서연에게 책을 쓰게 된 과정에 대해 이야기해달라고 요청하기 시작했습니다. 국립도서관 강연에서 서연은 말했습니다. 저는 작가가 아닙니다. 유명해지려고 글을 쓴 것도 아닙니다. 그저 제가 기록하지 않으면 아버지가 남기신 것들이 수많은 좋은 사람들이 살고 죽고 세상에 아무 흔적도 남기지 못한 채 잊혀지는 것처럼 사라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몇몇 분들이 읽고 감동받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단 한 사람이라도 아버지에 대한 시선을 바꾸거나 진실의 편에 설 용기를 얻는다면 저는 제가 옳은 일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한 작은 출판사가 그 후 연락해와 더 많은 부수로 책을 재출간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들은 소박한 문체를 그대로 유지하고 서연의 여정과 책이 퍼져나가는데 도움을 준 사람들에 대한 감사 인사를 담은 작은 부록만 추가하고 싶어 했습니다. 서연은 단 한 가지 조건으로 동의했습니다. 제 이름을 저자로 올리지 말아주세요. 저자는 박태준 회장님, 그리고 그분처럼 조용히 살아가고 있는 모든 아버지들입니다. 책은 이름 불리지 못한 아버지가 아들에게라는 새로운 제목으로 정식 출간되었습니다. 광고도 없이 독자들이 서로에게 추천하며 입소문만으로 그의 가장 많이 팔린 감동적인 책 TOPO에 올랐습니다. 어느 날 서연은 지방의 한 소녀에게서 편지를 받았습니다. 저희 엄마는 가족의 반대로 저를 임신했을 때 포기할 생각이었대요. 하지만 언니가 쓴 책을 읽고 엄마가 말씀하셨어요. 박 회장님도 인정받지 못하면서 아이를 지키려 했는데 엄마는 너를 지켜야겠다. 혼자서라도 언니는 한 아버지의 명예뿐만 아니라 저처럼 태어나지 못할 뻔한 아이들도 구한 걸지도 몰라요. 서연은 편지를 조용히 읽었습니다. 울지도 소리 내지도 않았지만 자신이 아무도 예상치 못한 일을 시작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날 저녁 서연은 사회에 긍정적인 기여를 한 젊은이들을 위한 시상식 무대에 섰습니다. 그녀는 꽃다발도 트로피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단 한마디만 했습니다. 저는 여기 계신 분들 중 최고가 아닙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히 압니다. 올바르게 이야기된 친절함은 그 어떤 판결보다 더 강한 힘을 가집니다. 장내 모든 사람이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서연은 조용히 무대에서 내려왔습니다. 가방 안에는 새로운 원고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자신의 이야기가 아니라 최근 한 학생이 제보해준 억울한 사연을 가진 복권 파는 할머니의 이야기였습니다. 이제 서연은 단지 이야기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아무도 들어주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 다시 이야기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름 불리지 못한 아버지가 아들에게라는 책의 예상치 못한 성공 이후 서연은 매주 수백 통의 이메일, 편지,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대부분은 오해받거나 억울함을 겪었거나 아무도 믿어주지 않아 침묵했던 평범한 사람들의 비범한 이야기였습니다. 누명을 쓰고 퇴학당한 대학생, 남편 집안에 의해 양육권을 빼앗긴 미혼모, 동명이인이라는 이유로 억울하게 체포되었던 늙은 택시기사, 그리고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지만 아버지가 단 한 번이라도 자신을 사랑했기를 바라는 수많은 아이들. 어느 날 밤, 서연은 박 회장이 남긴 작은 집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앞에는 아직 읽지 않은 편지 더미가 쌓여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의 고통을 해결해 줄 수는 없지만 박 회장이 평생 조용히 해왔던 일, 즉 들어주는 거든 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서연은 우리는 오해받았다라는 작은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신문에도 법정에도 오르지 못했지만 진실이기에 가치가 있는 이야기들이 모이는 곳이었습니다. 돈을 모으거나 후원을 받거나 언론의 주목을 받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몇 명의 대학생, 작가 지망생,
박 회장의 사건을 맡았던 늙은 변호사, 그리고 이서연이라는 한 소녀가 매주 함께 모여 제대로 이야기되지 못했던 사연들을 읽고 기록하고 다시 써내려갔습니다. 그들은 간판도 없지만 항상 빛으로 가득한 2층 카페에서 작업했습니다. 어느 날 14살 소년이 서연을 찾아와 서툰 그림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누나, 이건 제가 그린 우리 할아버지예요. 사람들은 할아버지가 감옥에 다녀왔다고 배신자라고 해요. 하지만 엄마는 할아버지가 이장님의 비리를 고발하려다 감옥에 갔다는 걸 아무도 모른다고 했어요. 서연이 물었습니다. 누나가 이 그림으로 뭘 해주길 바라니? 소년이 대답했습니다. 모르겠어요. 그냥 누나가 사람들이 우리 할아버지 이야기를 읽게 해줄 수 있다면 할아버지가 더 이상 다른 이름으로 불리지 않을 것 같아서요. 서연은 소년을 안아주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신이 계속해야만 하는 이유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단 3개월 만에 모임은 50개가 넘는 이야기를 기록했습니다. 그들은 매주 한 편의 이야기와 함께 사파나 자료 사진을 올리는 작은 블로그를 만들었습니다. 독자는 많지 않았지만 글을 읽은 사람들은 침묵할 수 없었습니다. 한 교사는 이렇게 공유했습니다. 저는 학생들을 이해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도둑질로 퇴학당했지만 사실은 숨겨진 자기 노트를 되찾으려 했던 소년의 이야기를 읽고 울었습니다. 그리고 제 학생들에게 더 많이 사과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노인은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평생을 억울함 속에 침묵하며 살았다. 하지만 이제 내 이야기를 보낸다. 해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 손주들이 할아버지가 올바르게 살았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프로젝트는 떠들썩한 방식이 아니라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진솔하게 이야기하는 방식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은 서연을 작은 진실의 기록자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그저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떤 진실도 누군가 계속 살아갈 힘을 준다면 결코 작지 않아요. 한 젊은 기자가 서연을 인터뷰하며 물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시간이 흐른 지금 여전히 오해받는 것이 두려우신가요? 그녀는 망설임 없이 답했습니다. 저는 오해받는 것이 두렵지 않아요. 저는 올바른 사람들이 제대로 이야기되지 않는 것이 두려울 뿐이에요. 만약 올바르게 산 사람이 평생 오명을 쓰고 살아야 한다면 그 사회는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겠어요? 그날 밤 서연은 일기장에 기록했다. 아버지, 저는 계속하고 있어요. 너무 많은 편지를 읽느라 지치고 눈이 침침할 때도 있지만 저는 여전히 믿어요. 제대로 이야기된 모든 이야기는 살아있는 사람과 이미 떠난 사람 모두에게 열리는 문이라는 것을요. 칭찬 없이 한평생을 사셨지만 제게 이름 없는 사람들을 위한 목소리를 낼 기회를 주셔서 감사해요. 초겨울 아침, 서울 공기가 차가워졌다. 서연은 창가에 앉아 따뜻한 생강차를 손에 들고 있었다. 앞에는 지방의 한 대학교에서 온 초청장이 놓여 있었다. 소통과 사회 미디어 과목의 조교수로 와달라는 내용이었다. 처음에는 웃음이 나왔다. 가르치는 일을 하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다. 하지만 편지의 마지막 줄을 읽었을 때 우리는 학생들에게 말을 잘하는 법뿐만 아니라 올바른 말을 할 용기를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녀는 침묵했고 깨달았다. 어쩌면 그녀의 여정은 글쓰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올바른 것들을 이야기하는 법을 가르치는 것일지도 모른다고. 서울을 떠나기 전 서연은 다시 한번 박 회장의 묘를 찾았다. 묘비에 그녀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작은 글귀 하나를 더 새겼다. 한평생 침묵으로 살았으나 만인을 위한 목소리를 남긴 사람. 그녀는 묘 앞에 천으로 감싼 단 한 권뿐인 아들에게 특별판을 놓았다. 그리고 약속하듯 작게 말했다. 아버지, 저 갈게요. 당단의 아버지의 이름을 가져가지는 않겠지만 아버지의 정신을 가져가서 오해받기를 두려워했던 젊은이들과 진실을 외면했던 이들에게 믿음을 다시 심어줄게요. 3개월 후 서연은 새 학교에 자리를 잡았다. 그녀는 강의할 때 자신을 교수가 아닌 이야기꾼이라고 불렀다. 그리고 첫 수업을 이런 질문으로 시작했다. 여러분, 진실이 왜 종종 미움받는지 아세요? 그건 누구의 비위도 맞춰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실은 조용해졌다. 그리고 서연은 조용히 살았지만
딸을 사랑하면서도 인정하지 못했고 평생 젊은 여자와 결혼한 재벌이라는 오명을 썼던 한 늙은 남자와 조롱받았지만 자신의 믿음으로 그 아버지의 명예를 되찾아준 한 소녀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수업이 끝나고 한 학생이 남아 말했다. 저는 억울한 사람이 정말로 누명을 벗을 수 있다고 믿지 않았어요. 하지만 선배님의 이야기를 듣고 다시 믿고 싶어졌어요. 그의 졸업식에서 서연은 연설을 하지 않았다. 그녀는 무대 뒤에서 진실을 다시 이야기한 사람이라는 이름의 장학금을 한 우수 학생에게 수여했다. 자신이나 가족의 이야기를 진실되고 인간적으로 이야기할 용기를 낸 사람들을 위한 장학금이었다. 그녀는 뇌물수수 혐의로 7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어머니를 둔 한 여학생에게 그 장학금을 주었다. 상사의 죄를 뒤집어 쓴 피해자였을 뿐이었다. 그 여학생은 서연을 안고 흐느꼈다. 언니가 글을 쓰지 않았다면 저는 오늘 여기에 감히 서지 못했을 거예요. 서연은 그저 미소 지었다. 내가 글을 쓴 것은 하나의 일이지만 네가 계속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기적이야. 그리고 아름다운 법칙처럼 한때 80대 재벌과 결혼한 어린 아내로 불렸던 서연의 이야기는 이제 비판적 사고와 미디어 윤리를 가르치는 교재에 실렸다. 그녀를 칭송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학생들에게 인터넷에 무언가를 공유하기 전에 기억하라고. 모든 이야기 뒤에는 한 사람이 있고 모든 사람 뒤에는 우리가 결코 다 알 수 없는 진실이 있다는 것을. 어느 봄날 밤 서연은 새 아파트 발코니에 섰다. 바람은 부드럽고 거리는 조용했다. 그녀는 일기장을 펴 마지막 장을 썼다. 나는 한때 의심 속에서 남들과 다른 결혼 때문에 샅샅이 파헤쳐지며 살았다. 하지만 나는 그곳에서 걸어 나왔다. 이름 없는 아버지의 사랑과 실제 않은 친절함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나는 살아남았고 그 이상으로 나는 가치 있게 살았다. 이 이야기는 완벽한 여성이나 위대한 아버지에 대한 것이 아니다. 이것은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이 혹독한 시선 속에서도 올바르게 살아낸 여정이다. 1학년 여대생 서연. 80대 노인과 결혼한다는 미친 것처럼 보이는 결정 때문에 여론의 막다른 길로 내몰렸다. 하지만 결국 바로 그 선택이 그녀를 수년간 숨겨져 있던 진실로 이끌었다. 아프지만 지극히 인간적인 진실. 신분도 설명도 없이 그저 이름 불리지 못한 조용한 사랑으로 평생 그녀를 지켜온 친아버지에 대한 진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깨닫게 한다. 혈연만이 가족을 만드는 유일한 것이 아니라 믿음, 포용, 그리고 자기 마음에 충실하게 살 용기야말로 사람과 사람을 가장 깊이 연결하는 것이라고. 서연은 피해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떠들썩하지도 호소하지도 않고 그저 묵묵히 올바르게 살아가는 아주 특별한 종류의 용기를 증명하는 존재였다. 오해받았음에도 수백 개의 경멸 어린 시선을 지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조용한 아버지였던 박 회장. 그는 아버지라 불릴 필요가 없었다. 그저 자신의 딸이 올바르게, 충만하게,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기를 바랐을 뿐이다. 평생 동안 그는 다른 사람들의 평화를 위해 침묵을 선택했다. 그리고 바로 그 침묵이 그가 가장 사랑했던 딸에 의해 다시 이야기되었을 때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멀리 퍼져나가는 목소리가 되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상기시킨다. 좋은 사람은 손해볼 수 있지만 친절함은 결코 무의미하지 않다고. 명예는 묻힐 수 있지만 진실은 올곧게 사는 사람이 있는 한 반드시 밝혀질 날이 온다고. 그리고 만약 당신이 의심 속에서 오해로 인해 상처받으며 살고 있다면 섣불리 절망하지 마라. 때로는 단 한 사람이 올바르게 사는 것만으로도 사회 전체의 시선을 바꾸기에 충분하니. 자신이 작다고 두려워하지 마라. 그저 올바르게 살아가라. 그러면 시간이 당신을 대신해 대답해 줄 것이다.